노무현은 왜 직접 차를 운전하고 떠났을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임식을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 해양수산부 직원이 수행하여 마지막 돌아가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장관이 평소 이용하던 관용차를 타고 예우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한사코 관용차를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수행 담당자는 마음이 서운해서 그래도 관용차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결국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장관 집무처를 떠났다고 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인간 노무현이 사는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바구음 뒤에 숨겨진 노무현의 눈물. 2004년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라크로 파병을 갔다. 위험한 곳에 청년들을 보낸 것이 신경 쓰인 노무현 대통령은 주위 참모진들의 만류에도 비밀리에 이라크 자이툰 사단을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부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장병 한 명이 대통령님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라며 노 대통령을 끌어안고 한 바퀴 돌아버렸다. 경호원들은 당황했지만 노 대통령은 눈짓으로 경호원들을 막았다. 그 후 장병을 껴안아 주신 뒤 무리하면 다친다 라고 말하시며 활짝 웃어주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노 대통령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청년들을 보낸 것이 미안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노무현은 왜 정치하다 말고 고깃집을 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다들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이지만 실제로 한우 고깃집을 운영한 적이 있다. 1997년 당시 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전 의원들과 강남에서 하루동선이란 고깃집을 개업했다. 이는 정치인들의 부패 문제가 심해지는 시대에 깨끗하게 돈을 벌겠다는 노 대통령과 개혁파 정치인들의 색다른 시도였다. 이들은 2층 건물을 빌리고 2명씩 당번을 정해서 장사를 했다고 한다. 식당명인 하루동선은 여름날로 겨울 부채인데 당장 쓸모없지만 때가 되면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의미였다. 그 이름 때문인지 고깃집을 운영했던 대부분이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고 정무수석, 국회의장,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식당은 결국 1년 뒤쯤 문을 닫았다. 노무현의 서민적 입맛과 식성.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 해외 정상들과 만찬을 할 때 비록 메뉴가 한식이라도 고급스러운 호텔식 음식은 별로 입에 맞지 않아 했다. 대신 가정식 요리는 가리는 음식이 없는 편이라 노 대통령의 기본 상차림은 잡곡밥, 나물류, 국물김치 등이었다. 거기에 국을 항상 같이 먹었는데 맑은 국물이 있는 담백한 음식을 더 좋아했다. 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삼계탕과 쇠고기 국밥이 많이 알려졌지만 해물 또한 무척 즐기는 편이었다. 평소 외식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을 위해 대구탕, 생선회, 붕어찜, 먹장어 구이 등을 올렸고 간혹 막창구이 같은 의외의 메뉴로 대통령을 즐겁게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아무리 맛있게 먹은 음식이라도 빈 반찬 그릇은 못 채우게 했다. 더 갖다 주면 남기게 되고 남기면 결국 버리게 된다는 절약정신 때문이었다. 노무현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밖에 없던 이유.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낙방도 하고 합격이 쉽지 않았다. 설날이 되어 집에 잠시 내려갔는데 고향에 내려온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노 대통령이 저녁에 잠시 만나고 싶다고 하자 권 여사는 그저 잠시 웃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아무리 기다려도 권 여사가 나오지 않자 노 대통령은 권 여사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녀를 불러 말했다. 니는 와 사람을 기다리게 하노? 권 여사는 노 대통령에게 웃으며 말했다. 니 요새 사법고시 준비한다면서? 이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합격하면 다시 찾아온나? 그녀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노 대통령은 결국 사법고시에 붙어 유일한 고졸 합격자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 알아봅시다. 당시 나는 산기슭 토담집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여름 덥고 잘 담요를 집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양숙 씨를 만나 그 두 끼를 어김없이 함께 걸었는데 무연이랑 양숙이랑 담요를 갖고 다니며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져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소박하지만 남들이 갖기 어려운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몇 킬로나 되는 뚝길을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화 속 세상 같은 그곳에서 아내는 곧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년 가까이 커피값 한 푼 안 들이고 맨입으로 연애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구박을 받다 보면
마귀알몸처럼 미워지다가도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흐뭇해집니다. 노무현이 전두환 청문회에서 명패를 던진 사건. 1989년 50비리 조사 청문회에서 당시 초선 의원 노무현은 왜 그랬을까? 전두환은 청문회에 임기 중 발생한 사건들의 증인 및 당사자로 출석했다. 하지만 전두환은 변명만 늘어놓고 불리한 질문들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국 별 소득 없이 청문회는 종료되었다. 이는 TV로 생중계됐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명패를 던진 노 대통령을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다만 노 대통령이 명패를 던진 것만으로 유명해진 것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비리를 파헤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또한 전두환을 향하여 던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자서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기왕이면 제대로 던져 머리통을 맞출 것이지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옷걸이를 요구했을까? 청와대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운영관 신충진 씨는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본관이나 관저에 보면 원래 대통령이 사용하는 옷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절 부르셨어요. 왜 대통령 옷걸이밖에 없느냐? 손님들은 어떡하느냐? 물어보셔서 손님들은 의자에 걸쳐놓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저 옷이 다 구겨질 텐데 내 옷만 하지 말고 손님들도 걸 수 있게 옷걸이를 준비해라 라는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옷걸이를 쭉 해놨어요. 그 후로는 손님들의 옷들이 구겨지지 않을 수 있었죠.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은 참으로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관상으로 알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관상학에서 주름은 강이다. 끊어지면 좋지 않은데 노 대통령의 주름은 아주 뚜렷하다. 특히 이마의 주름인 천지인 중 가장 아래인 인문이 굵고 끊어짐이 없고 아주 좋다. 귀의 모습은 크고 명확해서 벼스룬이 좋은 편이다. 광대뼈도 좋은데 광대뼈가 좋은 사람은 인덕이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팔자주름은 가늘지만 깊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일을 잘하며 여러 사람을 이끌면 팔자주름이 선명해진다. 얼굴에서 좋은 주름은 이마주름과 팔자주름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좋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하관이 약하다는 점이다. 하관이 약하면 나이가 들수록 금전운이 줄고 영향력이 약해진다. 관상학적으로 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하관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99%는 끝까지 못 읽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 오래지 않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됐다. 아주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많은 짐을 남긴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 나로 말미암아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그 사람들을 위해 몇 마디 남긴다. 세상은 바꾸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한 참여정부였다. 그러나 나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아쉽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쇼핑 정보를 눌러 확인해보세요.